주사파의 대부 김영하는 80년대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남한 사람들은 고난에 허덕이고 북한은 지상락원이다. 그것만 사람들이 알게 만들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김영하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흑백 논리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80년대에 이미 북한은 남한보다 확실히 못 살고 있었다는 거.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그렇습니다. 흑백 논리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사람들이 잘 넘어오죠. 그런데 그 흑백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로 잘 넘어오죠. 우리는 예멘 난민 문제라던가 반여성운동, 일명 백래시에서 이런 광경을 익히 보아왔어요. 여성시대 사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해도 야무지게 먹히더라는 겁니다. 영웅 서사, 다시 말해 뛰어난 사람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할 이유가 정말이지 한 개도 없죠. 우리가 보는 위인전들은 뭐 얼마나 진실했다고 말이죠. 서사라는 장르는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성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의 활동들을 한 인간의 삶으로 개인화시킨다는 것이죠. 한국인들이 산업화를 말하면서 많은 산업의 역군들 대신 박정희 한 사람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요. 멜라니 해밀턴 역시 이런 김영환식 수법을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와 적을 구분하고 그리고 적에 대항하는 우리의 과거들을 이야기하죠. 자, 앞서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품성 정치는 정서적 연대를 추구하고 비합리적인 색깔을 띱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토론보다는 마음의 가까움에 따라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 옛날의 잘못된 관습이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구조보다는 개인의 품성적 능력이 중요시되고 그 품성에 따라 사람들의 서열이 매겨지겠죠. 그래서 품성 정치는 민주적이지 않은 집단주의로 흐르기 쉽습니다. 결국 김영환의 품성 정치는 김일성주의라는 반동으로 흐르고 말았는데요. 아주 나쁜 결과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런 개인 숭배로 흐르게끔 김영환이 계획한 그림이 바로 품성 정치였던 거죠. 네, 더 나쁘죠. 멜라니의 품성 역시 비슷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시의 미국이 7, 80년대 남한과 닮았기 때문이겠죠. 바로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산업이 고도 성장하던 시절, 물론 차이점들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공통점보다 어쩌면 차이점이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신성이 통합을 추구하는 좌파 민족주의자들을 만들어낸 반면 미국 남부의 정신성의 결과는 우익 분리주의였으니까요. 간호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스칼렛과 멜라니. 멜라니 앞에 어떤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멜라니의 하인 피터 영감이 갑자기 쌍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꺼져 이 쓰레기야. 승려분들한테 무슨 짓이야. 상대하지 마 멜리. 이 여성은 흑인 노예보다 딱히 나을 것이 없는 신분인 모양이네요. 하지만 품성의 화신 멜라니는 남들이 뭐라든 언제나 예의 바르죠. 이 사람은 벨 와틀링입니다. 직업은 성노동자 겸 업소 매니저 또는 포주입니다. 벨에 따르면 자신은 병원에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늙은 부인들에게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기부금을 내겠다고 하네요. 내 돈을 가져. 끼어드는 미드 부인에게 나는 멜라니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소리치는 벨. 멜라니는 아직 대학 새내기 나이지만 영화에서는 이미 애틀랜타의 실세였죠. 멜라니는 기부금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벨의 품성을 칭찬하죠. 멜라니는 타인의 품성에 자주 찬사를 보내곤 하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감함이죠. 스칼렛의 결혼 반지 투척 사건에서도 스칼렛을 용감하다고 칭찬했었고요. 분명 스칼렛은 용감했죠. 애국심은 없었지만요. 소설에서의 멜라니는 아직 실세가 아니라 대선배들의 갈굼에 속으로만 투덜투덜대는 막내에 불과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의 바른 예쁨 받는 막내. 소설은 대략 이렇죠. 얘 있잖아. 내가 금방 벨이라는 수상한 여자한테 뭘 받았는데 정숙한 여성은 말도 나눠선 안 되겠지만 너무 얼떨결이라 그냥 받아버렸지 뭐니? 흑흑. 그런데 받고 보니 진짜 큰 돈인 거야. 그럼 대의를 위해서 받기로 하는 편이 낫겠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렇다고 말해. 어?
정체는 아무 관심이 없는 스칼렛이지만 멜라니의 이런 최면술에 감쪽같이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스칼렛은 피티고마한테 멜라니가 착한 일을 하다 오해를 받았다고 설명하게 됩니다. 사이비 교주 같다고요? 네, 멜라니의 품성은 사기적으로 뛰어납니다. 이쯤에서 소설의 멜라니는 좀 특이한 모습을 보이는데 애슐리가 전사할 거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독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복선인가? 물론 멜라니 같은 현모양처형 캐릭터들은 지혜로움이 강조되죠. 이들은 이야기에서 예언가로서의 역할을 떠맡곤 합니다. 작가들은 소설을 쓰면서 이렇게 복선을 넣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마련인데요. 하지만 애슐리는 분명 나중에 살아 돌아옵니다. 애슐리가 죽는다는 어리석은 예감은 피티고모 같은 사람에게나 주어져야지 멜라니 같은 캐릭터에게 보통 주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만약 애슐리의 생사를 놓고 독자에게 서스펜스를 선사할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멜라니가 앞장서서 불안감에 떨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게다가 멜라니는 용기를 숭상하는 품성인이기까지 합니다. 즉 멜라니의 불안감은 순수하게 심리적인 것이며 그것은 애슐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반영하고 있죠. 즉 애슐리 윌크스에 대한 멜라니의 숨겨진 적개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품성 정치적으로 멜라니의 불안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정치적 행위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희생자를 낳죠. 그 중에서도 지하 운동이나 특히 전쟁이 구성원들이 희생을 반드시 감수해야 조직이 굴러가죠. 멜라니 해밀턴이나 김영한 선생 모두 용감이라는 덕목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곧 자기 희생에 있어요. 그래도 멜라니나 김영한은 그 모범이 되기 위해서 앞장서서 헌신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지도자임에도 별로 희생적이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람을 갈아 넣는다는 것 섬뜩하지 않나요? 멜라니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잔인하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멜라니는 전략적으로 그 모습을 숨길 뿐이지 그 잔인한 작업에서 도피하려고 하진 않죠. 아니 그쯤이면 차라리 다행인 게 멜라니는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도 몽땅 끌어들이고 있어요.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심지어는 얼굴도 모르는 남부인들까지 전부 희생하기를 강요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때로는 불안해하는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정상적인 감각을 가졌다면 말이에요. 1861년의 정치적 도전, 즉 남북전쟁은 남부 사람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데 호전론자인 멜라니도 전세가 기울자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이 용감함이란 다소 중세적인 덕목은 전쟁터에서 심한 역설을 낳았는데요. 앞서 말한 대로 현대적인 화망을 뚫고 돌격하는 것이 자살 행위로 변했기 때문이었죠. 곧 멜라니의 불안감은 게티스버그의 참혹한 패배에 대한 남부인들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반영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군 총사령관 리는 신사였습니다. 물론 열등한 인종인 흑인들을 백인들이 잘 보살펴줘야 하며 노예 해방도 언젠가는 돼야 하지 않겠냐는 그런 마인드의 신사였죠. 리의 신사적인 성격은 남북전쟁 같은 현대적 총력전에 다소 부적합하지 않나 싶기도 했는데 리는 휘하 부대 지휘관들의 자율성을 너무 존중한다든가 또는 전세가 결정된 이후에 추격전을 불편해한다든가 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죠. 북군의 초기 지휘관들도 그럭저럭 신사적이었습니다. 물론 리만큼 유능하진 않았지만요. 부하장성들의 소극성에 복장이 터질 지경이었던 링컨은 차츰 현대전에 적합한 그러니까 별로 안 신사적인 인물들을 승진시켜서 요직에 앉히는 데 성공했죠. 율리시즈 그랜트는 1864년 북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역했으나 전쟁이 그를 불렀죠. 그랜트는 인력과 장비의 우월함을 잘 이용하는 전술가였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덕에 전쟁이 끝내고 대통령이 됐는데요. 결과는 자본가들에게 너무 휘둘렸던 망통령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의심의 여지 없는 성격 파탄자이자 진정한 현대인 윌리엄 테쿰시의 셔먼이 미시시피 작전군 사령관이 됐습니다. 재앙의 파도가 밀어닥칩니다.
셔먼! 그 재앙의 군세 앞에서 애틀랜타 숫골들은 무질서하게 도주하는 중입니다. 세상에 재앙의 군대가 온대요. 괜찮소. 패그레그 후드가 그놈을 상대할 것이오. 하지만 패그레그 후드는 셔먼의 적수가 아니었어요. 스칼렛은 재빨리 도망가려고 하지만 피티 고모가 먼저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칼렛은 애틀랜타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됐네요. 멜라니가 임신했기 때문인데요. 원래부터 몸이 허약했던 멜라니는 집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멜라니, 모두 네 탓이야. 모두 떠맡게 된 스칼렛은 불평불만. Only I hadn't promised, Ash. Only I hadn't promised. 며칠 후 셔먼은 애틀랜타 외곽에서 후드의 군단을 작살내고 애틀랜타를 두들겨 까기 시작합니다. 철도 교통의 요지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애틀랜타는 남부의 심장이었죠. 그나마 남은 전력마저 모두 소모된 남군은 이윽고 애틀랜타에서 퇴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칼렛은 늦게나마 도망가려고 했지만 마침 멜라니의 진통이 시작됐죠. 멜라니는 병상에 누워서도 약을 팔고 있습니다. 스칼렛 달링,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친자매라도 그렇게 못해줬을 거야. 나는 누워서 생각했어. 내가 죽는다면 내 아이를 맡아줄래? 소설에서 뒤에 붙는 대사는 이런데, 만약 남자이면 애슐리처럼, 그리고 만약 여자이면 자기처럼 길러줘. 결국 애슐리는 정자은행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지만 스칼렛을 닮은 딸아이를 낳고 싶다는 멜라니의 헛된 소망과는 달리 태어난 아이는 A fine baby boy. 남자였지롱.